박 노인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동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괴종식의 육중한 추가 다음 시간을 향해 내려앉기 전에 그의 눈을 뜨게 했다. 침묵.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오래된 목조가옥이 밤새 머금었던 냉기와 희미한 나무 냄새뿐이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10년. 그 침묵은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간밤에 쌀을 씻어 물에 불려둔 솥을 군불 아궁이에 얹는 것으로 그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불길이 솥 바닥을 핥는 소리가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밥이 끓는 동안 그는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 한편에 가지런히 정돈된 텃밭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상추, 고추, 깨십, 모든 것이 자로 잰 듯한 간격으로 심겨 있었고 잡초 하나 없이 깔끔했다. 그는 쭈그려 앉아 마른 잎을 떼어내고 흙을 매만졌다. 이 작은 땅덩어리와의 교감은 그에게 몇 안 되는 위안 중 하나였다.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같았다. 갓 지은 쌀밥 한 공기, 어젯밤 먹다 남은 된장찌개, 그리고 아내가 남기고 간 비법으로 담근 김치 몇 조각. 그는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 없이 혼자 밥을 씹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젊었을 적. 아내가 제잘거리던 소리. 아이들이 밥상머리에서 장난치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텅 빈 메아리만 남았다. 식사를 마친 그는 무심하게 그릇을 설거지하고 다시 한번 집안을 정돈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진짜 세상은 집 뒤편에 자리한 낡은 목공소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나무 향과 먼지 냄새가 그를 맞았다. 벽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손때 묻은 연장들이 질서정연하게 걸려 있었다. 대패, 톱, 끌, 망치. 그것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의 삶의 증인이었다. 은퇴한 후로는 큰 가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는 매일 이곳으로 출근했다. 이웃들의 부서진 문짝을 고쳐주거나 아이들을 위해 작은 나무 장난감을 깎는 것이 소일거리였다. 나무를 다듬는 행위는 복잡한 세상사를 잊게 해주는 명상과도 같았다. 사각사각. 대패가 지나갈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나무의 속살과 향기는 그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도 그는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 때까지 목공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연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 역시 아침과 다를 바 없는 단출한 밥상이었다. 적막한 식사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멀리 보이는 산 능선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일과였다. 하루의 끝, 그리고 또 다른 외로운 밤의 시작이었다. 노을이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잿빛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적을 깨고 무언가 덤불을 헤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박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을 때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하얀 털 뭉치 하나가 다급하게 담장을 뛰어넘어 그의 마당으로 뛰어든 것이다. 풍성한 꼬리를 가진 하얀 진돗개였다. 녀석은 헐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으며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박 노인의 첫 반응은 귀찮음과 짜증이었다. 웬 놈이냐 썩 나가거라. 그의 퉁명스러운 고함에 개는 움찔하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박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쫓아내려고 다가갔다. 그는 동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정을 주면 언젠가는 떠나기 마련이고 남는 것은 빈자리와 슬픔뿐이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 이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다가갔을 때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검은 눈동자.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외로움. 그래,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자신과 같은 색을 띤 눈동자를 본 순간 박 노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단단한 심장 한구석이 저릿하게 울렸다. 쫓아내려던 손이 무한하게 공중에서 멈칫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박노인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결국 그는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찬장에 넣어두었던 낡은 양은 그릇을 꺼내 찬밥 한 덩이와 물을 담아왔다. 그는 개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무심한 척 중얼거렸다. 이거나 먹고 날 박는 대로 썩 가버려.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미세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개는 잠시 그를 경계하는 듯 싶더니 이내 허겁지겁 그릇에 코를 박고 먹기 시작했다. 며칠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던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을 닫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마당 쪽으로 신경이 쓰였다. 그날 밤 박노인은 잠을 설쳤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귀를 기울였다. 수년 만에 그의 고요한 세상에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이 다음 날 아침 온 마을을 뒤집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의 집안을 채우던 침묵이 오늘따라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는 생각했다. 덜 외롭게.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인 탓이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어젯밤의 소동이 꿈이었던가 싶을 정도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다. 그리고 그곳에 웅크린 채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하얀 개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은 그가 나오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섣불리 다가오지는 않았다.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밤사이 이슬을 맞아 털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 녀석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다시 밥 한 덩이와 맑은 물을 담아내왔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그릇을 놓아주자 녀석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다가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런 녀석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의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텃밭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밥을 먹던 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박노인의 집이 이처럼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때 마을은 전혀 다른 풍경을 그리고 있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아침은 보통 한적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날따라 마을 회관 앞은 이른 시간부터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소문의 진원지는 마을 어귀, 정갈하게 가꿔진 꽃밭으로 유명한 김 여사의 집이었다. 김 여사는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귀향한 사람이었다. 상냥하고 조용한 성품의 그녀는 이웃들과 깊이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작은 정원을 가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런 그녀가 이른 아침부터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이장된 문을 두드렸을 때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모두가 직감했다. 세상에, 김 여사님 댁에 도둑이 들었답니다.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최 씨, 부인이 호들갑을 떨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돈 될 만한 것도 없는 양반 집에 웬 도둑이람? 그게 아니라 아주 못된 놈이라지 뭡니까? 글쎄, 감나무 밑을 파헤쳐서 아주 작은 나무 상자 하나만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김 여사를 둘러싸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이장은 침통한 표정의 김 여사 옆에서 난처한 얼굴로 헛기침만 해댔다. 그 상자가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김 여사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새 울어 쉰 채로 가늘게 떨렸다. 제 남편이 세상 뜨기 전에 제게 써준 편지들이 들어있어요.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그것만은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다시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다. 그 모습에 마음 약한 부인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사건 현장은 처참했다. 김 여사가 남편처럼 아끼던 감나무 아래 마치 짐승이 파헤쳐 놓은 것처럼 흙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구덩이는 그리 깊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묻혀있던 소중한 추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김 여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건 꼭 짐승 발자국 같구먼.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 말에 최 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다.
짐승이라니 필시 도둑놈이 개를 끌고 와서 파라고 시킨 게 틀림없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자리를 귀신같이 알고 팠겠어요. 그녀의 그럴듯한 추리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에서 의심은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개를 데리고 온 도둑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상한 개를 본 사람이 있소. 이장의 질문에 모두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고개를 저을 때였다. 바로 그 순간 새벽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던 한 농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외쳤다. 봤소. 내가 봤소. 어젯밤에 방 노인네 집 담벼락 너머로 허연 짐승이 휙 하고 넘어가는 걸 똑똑히 봤단 말이오.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방 노인.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 없이 지내는 괴팍한 성격의 호랍이 그의 집에. 그것도 바로 어젯밤에 정체불명의 하얀 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우연이었다. 최 씨 부인이 무릎을 탁 쳤다. 그것 봐요. 내 말이 맞았잖아요. 그 개가 범인이라니까요. 그 떠돌이 개가 밤새 김 여사님 댁 보물을 파내고는. 냄새를 맡고 방 노인네 집으로 숨어 들어간 게 틀림없어요. 논리적인 비약이었지만 흥분한 사람들의 귀에는 그 무엇보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들렸다. 외지에서 온 슬픔에 잠긴 과부와 마을의 외톨이 노인,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하얀 개.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박 노인이 그 개를 숨겨주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 양반이 도둑질까지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니까. 평생 목수일만 해서 가난하게 사니. 혹시 돈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런 짓을 했을지 누가 알아? 악의적인 수군거림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께도 그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의 유품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웃에 대한 끔찍한 의심까지 떠안게 된 그녀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장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일단 박 노인다에게 한번 가봅시다. 가서 개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면 될 일 아니겠소.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지. 이장의 말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 쐐기를 박는 행위였다. 최 씨 부인을 필두로 한 몇몇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장섰다. 다른 이들도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것처럼 그 뒤를 따랐다. 슬픔에 잠겨있던 김 여사도 이웃들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그 행렬에 합류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심과 호기심 그리고 미묘한 적대감을 품은 채 언덕 위에 외따로 서 있는 박 노인의 집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박 노인은 마당에 앉아 무심한 손길로 하얀 개의 털을 빗겨주고 있었다. 개는 처음으로 경계를 풀고 그의 손길을 얌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작은 평화가 두 존재 사이에 감도는 순간 요란한 소음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 대문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박노인의 손길에 얌전히 몸을 맡기고 있던 하얀 개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목덜미에 털을 곤두스며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냈다. 박노인은 개의 시선이 향하는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닫혀 있어야 할 살인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이장과 최 씨 부인, 그리고 대여섯 명의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의심과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노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은 최 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에 금세 묻혀버렸다. 어찌 되긴 뭐가 어찌 돼요. 이장님 저것 좀 보세요. 저 하얀 개, 저놈이 바로 범인이라고요. 최 씨 부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개를 향했다. 그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개에게로 쏠렸다. 개는 위협을 느끼고 박노인의 다리 뒤로 몸을 숨기며 으르렁거렸다. 박노인은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범인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의 조용한 아침은 산산조각이 났다. 수십 년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던 그의 성격에 불청객들이 난입한 것이다. 이게 다들 무슨 행패요?
남의 집 마당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박 노인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온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행패라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어르신. 최 씨 부인이 허리에 손을 얹고 대들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남의 집 구경이나 하러 온 줄 아세요. 이게 어젯밤에 나타난 이 수상한 개가 김 여사님 댁 귀한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이 댁 마당에 있으니 어르신께서도 해명을 하셔야지요. 혹시 한패는 아니신지. 한파에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박 노인의 가슴에 꽂혔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최 씨 부인을 노려보다가 그녀 뒤에 서 있는 사람들, 그와 수십 년을 한 마을에서 살아온 이웃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는 동정이나 이해 대신 값싼 호기심과 악의적인 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나무를 다듬듯. 그의 삶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곧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런데 고작개 한 마리 때문에 하루아침에 도둑의 공범으로 몰리다니.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헤어소리 집어치우시오. 그의 입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이 개는 길을 잃고 담을 넘어온 것뿐이요. 그리고 나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톱만큼도 욕심내 본 적 없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뭔데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거요? 그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것 봐.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더 수상하지 않아. 죄 증거 없으면 차분히 설명하면 될 것을? 바로 그때였다. 사람들 뒤편에서 망설이듯 서 있던 한 사람이 박 노인의 시야에 들어왔다. 김 여사였다. 이웃들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그 슬픔의 강물 아래 희미하지만 분명한 의심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보다 김 여사의 그 슬픈 눈빛이 박 노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왜였을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꽃 가꾸기를 좋아하는 조용한 과부. 가끔 마을길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목례나 나누던 사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그녀에게만은 그런 눈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고요함 속에 깃든 깊은 슬픔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소리치거나 악을 쓰지 않고 그저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처연한 모습이 박 노인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슬픔에 분노했고 그 슬픔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신의 처지에 더욱 분노했다. 그리고 그 슬픔에 의심을 더하게 만든 이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이 싫었다. 다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박 노인이 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여긴 당신들이 와서 떠들 곳이 아니오. 어서. 그는 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사람들을 밀치듯 지나쳐 살인문을 잡았다. 그리고는 모든 소음과 의심의 눈초리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듯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 걸었다. 순간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당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 노인은 빗장을 지른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통제할 수 없이 거세게 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당을 보았다. 하얀 개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모든 소란의 원인이 된 저 하얀 털 뭉치. 하지만 박 노인은 개를 원망할 수 없었다. 대신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김 여사의 얼굴이었다. 절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던 눈물 어린 그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버렸다. 문 밖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떠나간 듯했다. 박 노인은 여전히 문에 기댄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허탈함과 깊은 고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터를 잡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곳. 이웃들은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숙이자 시야에 하얀 털 뭉치가 들어왔다. 모든 소란의 원흉. 녀석은 그가 화를 내고 문을 닫아거는 동안에도 얌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박노인은 복잡한 심경으로 걔를 바라보았다. 저놈만 아니었다면 그의 평온한 일상은 깨지지 않았을 터였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치밀어 오르려는 순간 걔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무릎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마치 그를 위로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얌전히 그의 손길을 받았다. 김 여사의 물건을 파헤친 도둑놈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온순함이었다. 최 씨 부인의 앙칼진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다시 울렸다. 개를 끌고 와서 파라고 시킨 게 틀림없어요. 정말 그럴까? 이 순한 눈을 가진 녀석이 그의 이성적인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가 가라앉자 몫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의 관찰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녀석의 앞발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 개는 놀랐지만 반항하지는 않았다. 박노인은 녀석의 발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흙먼지가 조금 묻어있을 뿐 아주 깨끗했다. 만약 간밤에 김여산에 젖은 흙밭을 파헤쳤다면 발톱 사이사이에 진흙이 잔뜩 끼어 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녀석의 발은 그저 자신의 마른 마당을 돌아다닌 흔적만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불일치였다. 박노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이번에는 개의 온몸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털은 군데군데 더러웠지만 그것은 오랫동안 떠돌며 묻은 때처럼 보였다. 젖은 흙이 말라붙은 자국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상하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손길이 개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빽빽한 털 속에서 무언가 손에 잡혔다. 가죽의 감촉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털을 헤치고 그것을 확인했다. 낡고 해진 갈색 가죽 목걸이였다. 오랫동안 주인의 손길을 탄 듯 부드럽게 달아 있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저 그런 떠돌이 개는 아니었다. 누군가 애지중지 길렀던 개임이 틀림없었다. 목걸이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다. 녹이 슬고 달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박노인은 개를 다독여 툇마루에 얌전히 앉혀두고는 자신의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내 들고 돌아왔다. 그는 다시 개의 목에 달린 금속 조각에 확대경을 가져다 댔다. 빛의 각도를 조절하며 한참을 들여다보자 마침내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2개의 한글 음절, 소미 이름이었다. 이 개에게는 소미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 순간 박노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몇 달 전이었나? 1년 전이었나? 마을 방송으로 애타게 개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꽃밭을 가꾸던 그 조용한 과부. 김 여사가 기르던 개 이름이 바로 소미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 개는 어젯밤 갑자기 나타난 떠돌이 개가 아니라 김 여사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개일 가능성이 높았다. 자신의 주인을 잊지 못하고 집 근처를 맴돌다가 무슨 일인지 놀라 자신의 집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았다. 제 주인의 소중한 물건을 자기가 파헤쳤을 리가 만무하지 않은가. 박노인은 확대경을 내려놓고 소미를, 이제는 백구가 아닌 소미를 다시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개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도둑의 공범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섣부른 판단으로 무고한 생명과 한 늙은이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한 것이다.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번의 분노는 조금 다른 색깔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을 향한 모욕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이 말 못하는 짐승에 대한 연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남편의 유품을 잃고 이제는 애타게 찾던 반려견마저 도둑으로 오해해야 하는 김 여사의 처지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뒤섞인 의로운 분노였다. 그는 김 여사의 슬픔 어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눈동자에 서려 있던 의심의 그림자가 이제는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처절한 혼란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그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 오해를 바로잡고 그녀에게 진짜 진실을 찾아주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처럼 느껴졌다. 평생 닫아두었던 그의 마음에 타인을 향한 보호 본능이라는 낯선 감정이 수십 년 만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허리는 평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소미의 머리를 한번 힘주어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 마라. 이 늙은이가 내 누명을 벗겨주마.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마을이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다. 박노인의 결심은 굳건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아온 그는 급하게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일도 잘 마른 나무를 다듬는 것처럼 신중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다. 그는 우선 소미를 자신의 작업장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 머물게 했다.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푹신한 짚을 깔아주고 깨끗한 물과 밥을 챙겨주자. 소미는 금세 그곳에 적응했다. 영리한 개는 박 노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거의 짖지 않고 조용히 머물렀다. 그의 첫 번째 단계는 탐정이 아닌 관찰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진실의 가장 큰 조각이 바로 사건의 피해자인 김 여사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 역시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터.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오해만 키울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부터 박 노인의 일과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는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산책을 시작했다. 김 여사의 집이 멀리서나마 보이는 언덕길이 그의 새로운 산책로가 되었다. 그는 언덕 중턱의 늙은 소나무 아래에 앉아 마치 산 경치를 구경하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먼 발치에서 그녀의 집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김 여사의 모습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침이면 정원에 나왔지만 그 모습에는 이전의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꽃에 물을 주다가도 잡초를 뽑다가도 문득 모든 것을 멈추고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감나무 아래 파헤쳐진 흙더미를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박노인의 마음도 함께 내려앉았다. 그는 또한 그녀가 마당 한구석에 놓인 텅 빈 계집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다. 그 계집은 주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튼튼하고 예쁜 모양이었다. 아마 그녀의 남편이 만들어 주었거나 아니면 그녀가 직접 정성을 다해 꾸몄을 터였다. 텅 빈 입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잃어버린 개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일부를 도려낸 듯한 깊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저 개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그녀의 외로운 시간을 채워주던 가족이었다.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그녀의 슬픔의 깊이를 가늠하게 된 박노인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는 마을의 정보를 얻어야 했다. 최 씨 부인처럼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닌 조용하지만 속이 깊은 사람에게서 그의 발길은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로 향했다. 가게를 지키는 황 씨 영감은 박노인과 동년배로 말수는 적었지만 사리 분별이 밝은 사람이었다. 박노인은 막걸리 한 병과 과자 몇 봉지를 사며 무심한 척 말을 꺼냈다. 황 영감, 김 여사 댁일은 딱하게 됐구먼. 황 영감은 물건을 봉투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도 말게. 사람이 어찌 그리 박복한지. 젊어서 남편 병수발하느라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편히 사나 했더니만 황 영감은 박노인이 묻지 않은 틈 이야기까지 술술 풀어놓았다.
김 여사의 남편은 실력 좋은 건축가였는데 이 집도 아내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랜 지병을 앓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김 여사는 남편의 숨결이 깃든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살고 있었다. 그 양반이 아내를 끔찍이 아꼈지.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 해주게 되자. 마지막 선물이라며 흰둥이 진돗개 한 마리를 구해다 줬다네. 그게 바로 소미야. 외로워할 아내 곁을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 소미가 작년에 집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으니 김 여사 양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그러다 이번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도둑맞았으니 오죽하겠나. 박노인은 묵묵히 황 영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소미, 남편의 마지막 선물, 편지, 모든 것이 그녀의 죽은 남편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에게 그 상자는 단순한 편지함이 아니라 남편 그 자체였던 것이다. 가게를 나온 박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옹졸함을 깨달았다. 처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는 오직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힌 것에만 분노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김 여사가 겪고 있을 고통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 그녀의 상실감. 그것은 10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감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슬픔에 갇혀 타인의 슬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담장 너머 한 여인의 깊은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다시 언덕에 올랐다. 해가 지고 김 여사의 집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졌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외로운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을 의심하는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신과 같은 외로운 영혼이었다. 그의 거칠고 무뚝뚝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하고 깊은 연민과 공감이 차올랐다. 그는 반드시 진범을 찾아야만 하였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억울한 소미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저 어둠 속에서 홀로 슬픔을 삼키고 있을 저 여인을 위해 그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박노인은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소미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이제 그의 수사는 차가운 이성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될 터였다. 박노인의 수사는 조용했지만 끈질겼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범인에 대한 단서가 필요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젊은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슬쩍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마을에 돈 때문에 곤란을 겪는 사람이 있는지, 최근에 수상한 짓을 한 사람은 없는지 떠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작은 마을은 비밀이 없는 듯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진전이 없자 박노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간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소미였다. 소미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몰랐다. 말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그날 밤 박노인은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자정이 넘어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조용히 소미에게 목줄을 채웠다. 소미야, 가자. 네가 기억하는 곳으로 한번 가보는 거다. 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소미가 작게 꼬리를 쳤다. 밤의 시골 마을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내렸지만 길가의 나무와 집들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박노인은 인기척을 죽이고 익숙한 지름길과 밭두렁을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소미는 훈련받은 것처럼 짖지 않고 그의 옆에 바싹붙어 걸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김 여사의 집 근처였다. 박노인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길이 끝나는 숲 어귀에 몸을 숨겼다. 그는 소미의 목줄을 풀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가보거라.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소미는 잠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망설임 없이 김 여사의 집 담벼락을 향해 움직였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따랐다.
소미는 정문이 아닌 집 뒤편에 낡고 인적이 드문 울타리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잡목이 우거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울타리 앞에 다다르자 소미의 행동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녀석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불안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앞발로 땅을 파려는 듯한 신용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 울타리 너머의 집을 보며 애처롭게 울었다. 마치 들어가고는 싶은데 무언가 무서운 기억이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이었다. 박노인은 직감했다. 바로 이곳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소미가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시작점이 박노인이 소미를 달래며 주변을 살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스락. 근처 덤불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노인의 온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재빨리 소미의 입을 손으로 막고 거대한 상수리나무 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소미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한 인형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은 젊은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김 여사의 집 반대편에 있는 최 씨 부인의 집 창고 쪽을 힐끔거렸다. 박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저자는 마을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영철이었다. 노름빚에 쪼들려 부모 속을 썩이고 동네에서 닭서리 같은 좀도둑질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청년이었다. 영철은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무언가를 훔치러 온 사람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숨겨둔 물건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지 나직하게 욕설을 뱉으며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영철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번개가 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돈이 급한 영철. 그는 분명 김 여사의 집에 돈 될 만한 것이 묻혀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 이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날 밤 영철이 감나무 밑을 파헤치고 있을 때 자신의 옛집을 잊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던 소미가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다. 소미가 짖거나 그에게 다가가자 도둑질이 들킬까봐 겁이 난 영철은 소미를 거칠게 위협하며 쫓아냈을 터였다. 그리고 그 공포에 질린 소미가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자신의 집 담장을 뛰어넘게 된 것이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다. 소미의 발이 깨끗했던 이유, 김 여사의 집 근처에서 그토록 불안해했던 이유, 그리고 하필 그날 밤 자신의 집에 나타난 이유까지 박노인은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영철의 수상한 야밤의 행적과 그를 보고 반응할 소미의 존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었다. 심판의 칼자루를 쥔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번에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다음 목표는 명확해졌다. 영철. 그는 이제 저 어리석은 좀도둑을 직접 상대해야만 했다. 그의 조용했던 수사는 이제 위험하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달빛 아래 한 늙은 목수와 충직한 개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척했다. 텃밭을 돌보고 목공소에서 나무를 다듬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영철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장에게 바로 달려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영철이 발뺌이라도 하면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은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그는 영철의 자백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자백을 받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확실한 증인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해가 질 때까지 마을의 젊은이들이 읍내 당구장이나 술집으로 하나둘씩 모여들 시간. 영철 역시 그들 중 하나일 터였다. 박노인은 어둠이 내리자 조용히 소미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는 영철이 자주 나타난다는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 쪽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정재는 영철이 동네 건달 몇몇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다른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영철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박노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소미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영철아! 박노인의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정자 안의 공기를 갈랐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영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노인과 그 옆에 하얀 개를 보고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할아버지 이 밤중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영철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영철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소미가 영철의 냄새를 맡고는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알아보겠느냐? 박노인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매무. 무슨 게요? 전 처음 보는데요. 영철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냐? 박노인은 짧게 대답했다. 그럼 이건 어떤가? 며칠 전 밤 김여사 댁 뒤편 울타리에서 뭘 하고 있었지? 이 개가 바로 거기서부터 내 집 담벼락까지 죽어라 도망쳐 왔는데 말이다.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데도 안 갔어요. 증거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기세는 몹시 허약했다. 박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증거는 바로 여기 있지 않으느냐? 그가 소미를 가리켰다. 이 녀석이 바로 증인이다. 내 놈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으르렁거리는 걸 보아라. 그날 밤 네가 이 녀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녀석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네가 대답할 차례다. 김여사 댁에서 뭘 훔쳤고. 그건 어디에 있느냐? 박노인의 추궁은 집요했다. 영철은 처음에는 계속해서 부인하며 욕설을 섞어 소리쳤지만 자신을 노려보는 박노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자신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는 소미의 기세에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늙은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직감했다. 마침내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정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잘못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영철의 입에서 울음 섞인 자백이 터져나왔다. 그는 노름빚 때문에 돈이 급했고 김 여사가 땅에 귀한 것을 묻어뒀다는 헛소문을 듣고 이를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니 돈은 없고 웬 낡은 편지들만 가득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근처 숲에다 그냥 던져버렸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미를 보고 놀라 돌을 던지며 쫓아버렸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노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 어리석은 청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어디냐? 편지를 버린 곳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영철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박노인과 소미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가 가리킨 곳은 쓰레기와 낙엽이 뒤섞인 후미진 비탈이었다. 박노인은 영철에게 손전등을 비추게 하고는 직접 비탈을 내려가 편지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눅눅한 흙과 젖은 낙엽 더미 속에서 마침내 그는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며칠간 내린 비와 이슬에 젖어 엉망이 된 채였다. 어떤 것은 지늘게 더럽혀졌고 어떤 것은 찢어져 있었다. 박노인은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손끝으로 축축한 종이의 감촉이 전해져 왔다. 빗물에 번진 잉크 자국을 보자. 그는 이것이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님을 느꼈다. 한 남자가 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말들, 그리고 한 여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며 간직해온 심장의 조각들이었다. 그 무게에 박노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지금 김 여사의 찢겨나간 마음을 두 손으로 끌어모으고 있었다. 편지를 모두 수습한 그는 비탈을 올라왔다. 그는 흙투성이 편지 뭉치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영철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영철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한 번만 닥치거라. 박노인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죄는 내가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직접 빌어야 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영철에게 말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흙 묻은 편지를 한 손에, 겁에 질린 젊은이의 팔을 다른 한 손에 쥐고 마을의 중심을 향해 이장의 집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진실이 마침내 어둠 밖으로 나올 시간이 된 것이다. 이장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노인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육중한 대문을 두드렸다. 한밤중에 정적을 깨는 소리에 안에서 욕설 섞인 잠꼬대가 들려왔고 잠시 후 웬 놈이냐 하는 신경질적인 목소리와 함께 이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박노인과 그의 손에 붙들린 영철, 그리고 흑투성이 편지 뭉치를 보고는 잠이 확 달아난 표정을 지었다. 이장의 집 안방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박노인의 차가운 시선과 이장의 추궁 앞에 영철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자백했다. 그의 철없는 범행, 동기와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박노인과 소미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과정까지. 이장은 흑투성이가 된 편지 뭉치를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이 모든 소동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한 노인의 명예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박 노인장, 정말 면목이 없소.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온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겠소. 그리고 저놈은 법대로 처리해야지. 이장의 말에 박노인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그는 이장에게 영철을 다그쳐 빈 나무 상자를 버린 곳을 알아내 찾아오게 했다. 잠시 후 영철이 가져온 텅 빈 나무 상자에 박노인은 자신이 밤새 찾아 헤맨 흙 묻은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담았다. 이 편지는 내가 직접 전해주겠소. 박노인이 말했다. 이장이 아침에 자신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가 시작하고 그가 끝내야만 하는 일이었다. 또한 이 젖은 편지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이장 댁을 나와 소미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박노인의 목공소에는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난로에 불을 피워 작업장 안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커다란 작업대 위에 깨끗한 천을 여러 겹 깔았다. 그는 의사처럼 혹은 고고학자처럼 젖어서 서로 들러붙은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찢어질세라. 잉크가 더 번질세라.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은 평생 나무를 다듬어 온 섬세함으로 종이를 다뤘다. 그는 편지들을 천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난로의 온기가 은은하게 닿는 거리에서 밤새도록 말렸다. 편지에 담긴 애틋한 사연들을 읽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그 종이의 무게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10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그는 타인의 슬픔에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이장이 마을 사람 몇몇을 데리고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 중에는 잔뜩 풀이 죽어 고개를 푹 숙인 최씨 부인도 끼어 있었다. 박노인장,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이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다른 이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박노인은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는 화를 내지도 너그러운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박노인은 밤새 정성껏 말린 편지들을 다시 나무 상자에 담았다. 편지들은 여전히 얼룩덜룩했지만 빳빳하게 잘 말라 있었다. 그는 목공소 옆 창고에서 소미를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는 마침내 김 여사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대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미묘하게 떨려왔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김 여사가 나타났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박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박노인의 다리 옆에 얌전히 서 있는 하얀 개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멈췄다. 소미야.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소미가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1년 만의 재회였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돌아온 반려견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소미는 주인의 얼굴을 핥고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재회의 기쁨을 표현했다.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그 광경을 박노인은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후 감정을 추스른 김 여사가 눈물 젖은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박노인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나무 상자를 내밀었다. 밤새 말렸소. 흙은 많이 묻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을 거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퉁명스러움 대신 낯선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영철의 자백부터 편지를 찾고 말린 과정까지 담담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김 여사는 자신의 품에 안긴 소미를 한번 보고, 박노인이 건넨 나무 상자를 한번 보고, 그리고 다시 박노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밤을 샌 피로가 역력했고, 그의 옷과 손에는 숲속을 헤맨 흔적인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억울함에 분노하는 대신 이 남자는 타인의 아픔을 먼저 보듬었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 세상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다. 오해와 의심의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그 자리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어떤 낯선 감정이 샘솟았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난토 머시한게 테오이카.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음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인간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햇살 좋은 아침. 그녀의 정원에는 새의 존재가 서 있었다. 잃어버렸던 과거와 재회한 여인, 사랑하는 주인을 다시 만난 개, 그리고 다른 이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신의 기나긴 고독에도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한 남자. 지독했던 오해의 겨울이 가고, 그들 사이에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관계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날의 소동이 가라앉은 후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영철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김 여사에게 용서를 구한 뒤 도시로 떠나 죗값을 치르며 새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마을 사람들은 박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저 괴팍하고 말없는 늙은이로 여겼다면 이제는 그를 말없이 깊은 속내를 지닌 어른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특히 최 씨 부인은 그를 볼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박노인과 김 여사, 두 사람 사이에 찾아왔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조용하고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오해라는 것엔 풍랑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이처럼 서로를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박노인으로부터 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자신의 연장 가방을 들고 김 여사의 집을 찾아갔다. 김 여사가 놀라 묻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대문 경첩이 낡아서 삐걱거리던데 귀에 거슬려서 그냥 놔둘 수가 있어야지. 그는 반나절 동안 묵묵히 그녀의 집 대문을 수리했다. 낡아서 삐걱거리던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헐거워진 나사를 조이자 무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다. 그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김 여사가 말리지도 않았는데 헐거워진 창틀이며 삐걱거리는 마루까지 손봐주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의 손길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다. 김 여사는 그의 등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무뚝뚝한 행동 속에 담긴 따뜻한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렸다. 다음 날, 김 여사가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바구니 안에는 갓 지은 따끈한 찰밥과 그녀가 직접 담근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탐스러운 작약 몇 송이가 담겨 있었다. 어르신,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변변찮지만 아침 식사라도. 박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거했지만 김 여사는 그의 부엌으로 들어가 익숙하게 상을 차렸다. 결국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밥상 앞에 앉게 되었다. 혼자 먹던 밥과 달리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평소보다 한 그릇을 더 비웠다. 김 여사는 그가 가져온 작약을 낡은 유리병에 꽂아 그의 삭막한 부엌 창가에 놓아주었다.
회색빛 공간에 퍼지는 은은한 꽃향기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다. 그렇게 그들의 소리 없는 교류가 시작되었다. 박노인은 며칠에 한 번씩 그녀의 집에 들러 무언가를 고쳐주었다. 낡은 평상, 부서진 의자, 심지어 그녀의 정원에 놓을 작은 나무 팻말까지. 그의 손에서 낡고 쓸모없던 것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 날, 김 여사는 정성껏 만든 음식이나 자신의 정원에서 가장 예쁘게 핀 꽃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솜이었다. 해에 질 무렵이 되면 박노인은 어김없이 솜이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그리고 그의 산책길은 언제나 김 여사의 집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러면 집 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김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나왔고 셋은 함께 마을 어귀의 강둑길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대화는 많지 않았다. 날씨 이야기, 밭에 심은 작물 이야기 같은 소소한 것들이 전부였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외로움에 대해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란히 걷는 발걸음 속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았다. 박노인은 활기차게 앞서가는 소미와 자신의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는 김 여사의 옆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김 여사 역시 묵묵하지만 든든하게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박노인의 존재에 큰 위안을 얻었다. 남편을 잃은 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평온이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어느 맑은 날, 박노인은 자신의 목공소에서 며칠 동안 무언가를 깎고 다듬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멋진 나무판 하나를 들고 김 여사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은 소미의 낡은 계집에 달아줄 새로운 문패였다. 참종나무로 만든 문패에는 정갈하고 힘있는 필체로 소미의 집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해바라기 모양이 예쁘게 조각되어 있었다. 김 여사는 그 선물을 받고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것은 단순한 문패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따뜻한 마음의 증표였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김 여사는 박 노인의 목공소 옆 삭막한 공터에 작은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을 기억하고 그가 좋아한다는 소박한 채송화와 곽꽃 씨앗을 심었다. 그녀가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는 동안 박 노인은 작업장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곧 그곳에서 피어날 작은 꽃들이 자신의 무채색 같던 일상에 어떤 색을 더해줄지 그는 조용히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봄은 깊어가고 있었다. 요란하지도 뜨겁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빈자리를 채워주며 그들은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시 한번 찾아온 따스하고 찬란한 계절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박노인은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그의 집 대문 앞에는 어김없이 김 여사가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담긴 작은 소쿠리가 들려 있거나 혹은 함께 텃밭을 가꾸기 위한 작은 호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텃밭의 채소를 돌보았고 함께 땀 흘려 일한 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소박한 식사를 했다. 오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박노인은 목공소에서 나무를 만졌고 김 여사는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대패질 소리. 정원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꽃향기는 서로의 존재를 알려주는 기분 좋은 신호였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저녁이 되면 세 식구의 산책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다. 소미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앞장섰고 두 사람은 그 뒤를 천천히 따랐다. 예전처럼 침묵 속에서 걷는 날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조금 더 길어졌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 먼저 떠나보낸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소소한 기쁨과 슬픔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조용히 경청하며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의 문턱. 그날도
그들은 해질 역해 강둑길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고 강물은 그 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어르신, 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공소 옆 화단에 심었던 곽꽃이 오늘 아침에 활짝 피었더군요. 꼭 어르신처럼. 말이 없지만 참 예쁜 꽃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노인은 무심한 척 앞만 보고 걸었지만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거친 손이 주름진 그녀의 손 위로 살며시 포개졌다. 김 여사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순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수십 년의 외로움과 그리움이 그 손의 온기를 통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박노인의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 여사가 끓여온 따뜻한 대추차의 향기가 밤 공기 속에 은은하게 퍼졌다. 소미는 두 사람의 발치에 편안하게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마당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청가하게 울렸다. 10년간 박노인의 외로움을 지켜보았던 바로 그 툇마루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되어 있었다. 김 여사가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박노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그녀를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나 있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은 당신 집 지붕을 좀 손봐야겠소. 비가 새기 전에. 네, 어르신, 김 여사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것은 지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었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날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긴 그들만의 조용한 서약이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깊어가는 가을밤의 평화를 함께 나누었다. 담장을 뛰어넘은 한 마리의 개가 가져다준 기적은 두 개의 외로운 섬을 마침내 하나의 따뜻한 세상으로 이어주고 있었다. 잔잔하고 감성적인 배경음악이 흐르며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직접적인 톤으로 바뀐다. 우리네 인생 참 기적 같지 않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끝났다고,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박노인처럼 우리 스스로 외로움이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김 여사처럼. 아픈 기억들을 마음속 어느 나무 아래 깊이 묻어두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길 잃은 개 한 마리가, 어처구니 없는 오해 하나가 우리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서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온기를 나누며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박노인과 김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친절과 진심 어린 공감이 모든 벽을 허물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행복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가장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혹시 자신만의 봄을 놓쳐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삶을 바꿔놓은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는 소중한 한 송이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고 깊이 있으며 영혼을 치유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